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세 남자 핫쇼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의 가게들이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시스템이 검증된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성공적인 인생 제2막을 열기 위해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분하지만 열정 가득한 서초동 헤비급 챔피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프랜차이즈라고 들었는데요. 프랜차이즈는 저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책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문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 마음속에 저장 너무 많이 돼서 최근 귀찮은 마홍일입니다. 세 남자 핫쇼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만 다루고 있죠. 네, 그 중에서 또 핫한 게 프랜차이즈로 보이는데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좀 냉철한 시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게 지금 현재 유망하며 현재 상황은 어떠며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또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외환트레이더 강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좋다고 확장시킨다고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으니까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니까 또 이제 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는 항상 관심이 많은 게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투자 종목 굉장히 많지만 오늘 프랜차이즈 투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투자와 주목받는 업종,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민규 변호사님,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마 그 프랜차이즈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밖에서 사 먹는 햄버거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익숙한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그 기원을 중세시대 봉건주의로 잡고 있는 학자도 있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가 태동이 된 것은 20세기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20세기에 GM의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으로 한 것이 최초였던 그런 프랜차이즈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윌리엄 매치거라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맥머사라든지 K머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피자라든지 이런 어떤 요식업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프랜차이즈의 기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규 변호사께서 프랜차이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매장을 운영하고 싶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 수단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마홍일 전문가께서는 프랜차이즈가 투자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네, 프랜차이즈 시장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브랜드 이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수가 이제 한 5,27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맹점은 21만 8,990개. 한 굉장히 많죠. 네. 그 시장 규모로는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00조 원 시장이에요. 100조 수치 산정이 되나요? 너무 큰 돈이라서. 네, 그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 한 명이면 적어도 퇴직을 앞둔 분 한 분은 무조건 한번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진짜. 주변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 좀 많이 있나요? 예, 저 주변에 좀 있기도 한데 사실 요즘 어린 애들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린애, 그래요? 예. 네. 혹시 애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네. 미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는 분 많죠? 글쎄요, 프랜차이즈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관리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지만 부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어 자체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다 익숙할 정도로 프랜차이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냉철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하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현재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자, 현재 5,273개가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나요? 글쎄요, 뭐 한 몇백 군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몇백 군데. 예. 저도 한 몇백 군데면은 많다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 사실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다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새남자 하쇼에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630개, 무려 31%가 가맹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어디 보면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광고 문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어디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곳이고 뭐고 굉장히 광고 문구가 화려해요. 네. 가맹점들을 원래 만들면 그게 수익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한 광고들로 저는 봤지만 어쨌든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된 정식 업체다라고 얘기한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31% 굉장히 3개 중에 1개는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곳은 자기가 가맹점이 하나도 없다고 광고할까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잘 되는 곳에 더 줄 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팩트를 아시라는 거예요. 31%는 가맹점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럼 하나 더. 하루 평균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몇 개가 신고되는 줄 아십니까? 한 5개, 6개? 네, 이제 많이 하니까요. 네. 네, 하루 평균 3.6개가 신고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체크 들어갑니다. 하루에 폐업 신고를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몇 군데가 될까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맞추면 제가 뭐 백 하나 사드릴게요. 네. 절반? 절반? 네, 절반 땡. 네, 2.4개라고 합니다. 무려 65%, 70% 가까이 되죠. 3.6개가 신청하고 2.4개가 폐업 신고예요. 자, 뭐 심심해서 여행 가려고 폐업 신고할까요? 어디 뭐 놀러 가려고?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돈 회수해서 놀러 가려고?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잘 되면 어떻게든 유지합니다. 돈 되니까. 네. 자, 정말 60에서 70%가 폐업 신고합니다. 그만큼 실패율이 높아요. 자, 제가 3년의 제약이라는 그런 3년의 재앙. 프랜차이즈 창업했는데 3년 동안 너무 힘들고 빚졌다라는 그런 모임에 또 어떻게 또 들어가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데 1억 5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빚이라고 칠게요. 3년을 하면 돈은 다 없어지고 1억 5천의 빚은 진다. 왜냐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인건 비용, 기타 등등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해서 유지하기 힘든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2.4개의 그러니까 60%가 넘는 폐업 중에는 뭐 피자설 했다, 여기 한 10년 정도 했던 이런 곳이 폐업하는 것보다도 신규로 만들었다가 아니다 싶어서 바꾼 데가 많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은 몇 개월 단위로 없어지는 곳 많습니다. 그 중에는 프랜차이즈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팩트 알아라. 내가 창업하면 50% 이상 실패할 확률로 창업하는구나. 그럼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오토 돌릴, 그냥 알바만 돌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다 창업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잘 돌리려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 한 50~60%도 안 되는 이 승률이면 제가 뭐 알려드리는 뭐 예를 들어 금융거래, 차라리 펀드나 아니면은 데려더 해외 선물이나 이런 선물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확률적으로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승률이면 데려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그 정도로 승률이 안 좋아요. 네, 현재. 그런데 우선 이제 프랜차이즈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성공한 프랜차이즈 모임이나 또 이제 실패한 프랜차이즈의 모임들을 보고 프랜차이즈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우선 지금 현재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의 그런 자료와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의 자료 다 분석해 본 결과 우선 승률 자체가 낮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트렌드 최근에 무슨 카스테라 굉장히 많아졌다 싹 사라졌잖아요. 이런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의 아이템 내가 커피를 하고 싶다 아니면 요식업을 하고 싶다 의류를 하고 싶다 하나 아이템을 딱 정한 다음에 그 아이템이 얼마나 수익이 계절 요인과 또 어떤 소비의 요인과 상관없이 1년 정도는 수익이 꾸준하게 나거나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이 있는지 1년 정도는 연구하고 일을 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러니까 아이템을 잡고 1년 정도는 이제 그 시간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사후 관리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알려주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몇 군데 제가 좀 뒤에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슈퍼바이저가 사후 관리를 잘해주는 곳들을 좀 더 그 생각을 해서 또 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는 실패율이 60%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알고 들어가면 좀 나아요. 그리고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고 사람들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려는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발전할 자신이 없으면 되려 더 다른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선물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아니면 뭐 가상화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다양하게 이게 투자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산 소중하잖아요. 진짜 무조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승률 자체가 많이 낮다라는 부분들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은 좀 많지만 투자를 하신다면 마홍일 전문가님 말씀처럼 트렌드보다는 아이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철저히 시장 조사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강인 전문가께서는 프랜차이즈가 투자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요즘은 물가 상승에 비해서 소득 상승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종류가 있겠죠. 뭐 금융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그리고 창업적인 개인 투자도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주제를 다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프랜차이즈는 장사의 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물론 프랜차이즈에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창업을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지도도 떨어질 뿐더러 뭐 유통 구조라든지 그리고 운영 방식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한다면 이 장사의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제가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사실 성공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리가 좋아야 되고 대중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분야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작년에 대학교 동창회를 했었는데 동창회에서 만나는 동창 친구는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품 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전 좀 의아했죠. 이 친구가 뭐 미용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공 분야가 이제 미용 쪽도 아닌데 왜 화장품 가게를 냈냐고 여쭤봤어요. 그런 대답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품 가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해봤어. 한번 내가 목돈 모은 거 한번 부어봤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자, 시장 조사는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사실 뭐 화장품 가게 잘 되는데 굉장히 잘 되는데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그 분야를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소비자 입장이 돼봐야 돼요. 소비자 입장이 돼서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들이 바로 가게의 오너들이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분야에 잘 알아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그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유행을 타셔야 됩니다. 사실 장기적인 유행, 추세를 탄다는 거는 사실 꼭 창업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외 선물 거래를 좀 더 비유를 들어드리면, 자, 김민규 변호사님, 네. 만약에 골드를 거래를 합니다. 예. 해외 선물 종목에서는 금 선물이 있습니다. 네. 골드를 거래를 하다가 골드가 갑자기 백틱이 빠졌어요. 네. 급락이 나서 백틱이 빠졌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급락을 하면 다시 또 오르겠거니 하고 그냥 금을 좀 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삽니다. 떨어지면 이제 오르겠지 하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사게 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잠깐의 골드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금선물은 워낙에 추세가 강한 성격이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 백틱이 빠지면 그때부터 하방으로 배팅을 합니다. 자, 매도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해외 선물은 이제 양방향에서 배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로 진입한다는 건 이제 떨어졌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매도로 진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하방 추세구나, 이제부터 더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매도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세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창업을 하실 때도 갑자기
생각하실 때 나는 이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신선한 소재를 가져와서 이게 유행을 탈 거야. 이게 이제 앞으로는 트렌드가 될 거야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선한 소재로 잘 된 사례들이 있죠. 일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낚시 카페. 사실 기존의 낚시 같은 경우에는 낚시 용품을 사서 그 낚시 용품을 들고 강가나 호수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낚시인데 우리 도심 속에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선합니까? 일단 도심 속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신기하네 하고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신선한 소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신선한 소재는 좀 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창업적인 투자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와 미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 조사라고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조사 뭔가 분석해야 되고 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민규 변호사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저는 쉴 때는 주로 뭐 애기랑 뭐 놀아주거나 네. 아니면 뭐 그냥 뭐 누워서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을 봅니다. 예, 굉장히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빠시네요. 예. 저도 물어봐 주세요. 예, 주말에 뭐 하세요? 새 남자 핫쇼 주제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런지 왠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준비를 네, 많이 그럼요. 해오시더라고요. 네, 이거 봐봐요. 네. 예. 그래서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조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쉬실 때 번화가 나가 보세요. 번화가 나가셔가지고 그 요즘 상영하는 영화를 보시거나 그리고 가게들 음식 먹을 때도 어떤 가게가 사람들이 줄지어서 먹는지 자 이걸 보시면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나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TV 시청하시면 돼요. TV는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새남자 핫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하기 때문에 자, 요즘 트렌드가 뭐고 어떤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려면 통계에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보통 1억 5천만 원을 창업을 시작할 때 본인이 현찰로 다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연회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도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딱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투자 자체는 내가 여유 있는 한에서 그 여윳돈으로 뭔가 부풀리고 뭐 리스크도 뭐 감안하면서 하는 게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프랜차이즈 창업 투자, 이 창업 투자 자체는 워낙 스케일이 큽니다. 소액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대출 낄 수는 있겠지만 대출 끼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있는 돈 다 까먹고 빚만 또 생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스크린 골프를 차리고 싶다. 스크린 골프 매장을 차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익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럴 때는 꼭 매장을 차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뭐 골프존 같은 상장된 회사들로 주목을 해서 매입을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골프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먹는 피자, 뭐 미스터 피자도 MP그룹에 속해 있고요. 뭐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주식에서 상장을 했지만 손실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 주식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시려면 제대로 알고 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최근의 트렌드, 미래의 트렌드를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상장된 그 분야로 상장된 주식을 매입하셔서 다른 투자 수단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하기보다는 그 기업에 투자해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하남돼지집 저 진짜 많이 즐겨 갔는데 우회 상장 지금 준비해가지고 좀 굉장히 호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잘 되고 있죠. 저도 이제 내역을 봐보니까 작년에만 뭐 1,300억 넘게 그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또 상장을 하는데 이런 또 요식업 쪽 같은 경우는 되려 더 깔끔하게 이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뜨겁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곳, 즐겨 가는 곳이 어떤 또 기업이 있는지 좀 봐가지고 또 괜찮겠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 초기 투자 비용도 들지만 유지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프랜차이즈 투자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안을 또 많이 또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역시도 뭐 프랜차이즈 자체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쉽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하는 게 그냥 투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게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많은 노동과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투자로 보게 되면 좀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지금 뭐 표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프랜차이즈 투자를 결심한 분들이 또는 프랜차이즈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제가 법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알아볼 때 단순히 뭐 네이버 검색이나 무슨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프랜차이즈들의 정보 공개서가 모두 다 나와 있는 그런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보 공개서가 뭐냐는 의문점이 들 건데요. 정보 공개서라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에 관한 어떤 그런 대략적인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누구인지, 현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언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뭐 연도별로 가맹점 수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각 지역별로 가맹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얼마가 되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정보가 속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기 전에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를 그 공정거래위원회 찾아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게 네네.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또 최근에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어떤 그런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좀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거와는 다르게 정보공개서 관련된 부분은 최초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는 그거와는 좀 별도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금은 그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제대로 알고 가맹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가맹 계약서도 제공을 안 한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10월 17일부터 계약서 꼭 네네. 제공하라고 14일 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정보공개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전에 제공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제로 법적으로 강제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한 소문이나 매체를 통해 접근한 어떤 그런 이미지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좀 넘어서서 좀 객관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꼭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안 주면은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안 주면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떡볶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 뭐 갑질을 내고 뭐 담합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그런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그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중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보증금이 있을 테고 또 각종 권리금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말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화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반드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테리어 업체가 좀 더 저렴하다면 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여러 건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적으로 알아본 업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부작용은 최근에는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계약서에 그 이제 지정해준 곳에서 쓰라는 식으로의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네네네.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뭐 엄밀히 말하면 무시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그런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서에서 어떤 지정된 업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 프랜차이즈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켜주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네. 애초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미리 합의를 좀 잘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알고 얘기하면 네.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어떤 그런 광고를 많이 보고 계약을 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 하면 월 매출이 얼만큼 나오고 월 비용이 이렇게 되게 적게 나오고 그래서 순수익이 되게 많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광고 내용을 많이 접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고 또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오고 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들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케이스도 모 개그맨이 창업한 어떤 그런 빙수 브랜드였는데 그 의뢰인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매출이 안 나와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을 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본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계약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그 광고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광고 내용이 실제로 이제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매출이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다. 너무 과장한 거다. 그렇게 한다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맹계약 해지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의 어떤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유념해서 소송을 가지 않도록 이 점도 유념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꼭 알아봐야 할 법적인 조항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주목받는 업종과 기대되는 업종을 살펴볼 텐데요. 강인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주목받는 업종은 어떤 건가요? 자,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M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M4 세대 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사실 네. 다 아시겠죠. 예, 예. M4 세대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큰 게 대표적인 게 3포 세대라고 합니다.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자,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은 혼자 살겠다. 예. 연애도 안 하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낳고 애도 안 낳고 이제 혼자 살겠다. 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혼율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미래에는 1인 가구가 할 수 있는 1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업종이 뜰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관심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사실 이 업종은 저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나도 이걸 창업하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관심 보고 있는 업종이 바로 PC방 카페입니다. 자, PC방 카페는 좀 PC방 카페 말 그대로 콤비네이션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4만여 개의 커피숍이 점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장실 찾기보다도 커피숍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PC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입니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공부만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게임을 워낙 못 해가지고. 네. 사실 저희는 뭐 게임 요즘에 좋아해가지고 옵치 별 달았습니다. 네.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게임 강국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PC방, 카페, 이 혼합된 게 이제 PC방 카페인데 PC방 카페라고 해서 음료만 파는 게 아닙니다. 진짜 덮밥, 돈가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배고프거나 할 때 좀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PC방에 가요. 뭐 PC방 가서 게임도 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시켜 먹어가지고 이제 끼니도 해결하고 또 내 휴식 시간도 즐기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게임도 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PC방 카페를 가봤지만 텅텅 빈 PC방 카페는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10시 넘어가면 이제 미성년자가 출입이 불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도 사실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게 바로 PC방 카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1인 가구를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로 편의점입니다.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편의점과 현재 편의점 당연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자, 요즘 편의점 가보시면 사실 마트라기보다도 편의 뷔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음식이 다양합니다. 뭐 치킨, 피자, 덮밥, 돈가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최근에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했을 때 가장 고려했던 게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도 그냥 편의점이 아니라 좀 큰 편의점, 뭐 작은 편의점은 많이 다양하진 않지만 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 택배도 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일단 제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에서도 사실 해먹는 사람도 많아요. 요리를 해가지고 재료 사갖고 해먹으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저도 이사할 때는 밥솥과 렌지와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많이 샀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편의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의점 같은 이런 마트들이 좀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부적인 업종 선택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1인 가구는 점점 늘기 때문에 1인 가구, 1인 서비스에 맞춰지는 업종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는 PC방 카페 수요가 많고 앞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업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홍일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떤 건가요? 제가 그 강인 트레이더 얘기할 때 눈에 딱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손이요. 반짝거리지 않나요? 예, 반짝거리네요. 저는 이게 조명이 이쪽만 비춰졌나? 네, 뭐 내일 하셨나 봐요. 저는 이제 가끔씩 케어 받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남자. 네, 네, 좋습니다. 혹시 굉장히 인기 많으시죠? 인기 별로 없습니다. 인기 많습니다. 제가 옆에 봐서 알아요. 관리하는 남자 인기 많습니다. 네. 자, 주변에 그러니까 네일 하신 경험 있으시죠? 네, 있죠. 네. 네일의 특징은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맞아요. 계속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또 재밌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그 기분 전환도 되고 그죠? 또 그런데 네일 한번 이렇게 좀 뭐 이쁜 거 넣고 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그 얼마 정도 가나요? 한 2, 3주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이 채 못 가요. 네. 8만 원, 10만 원에서 그러는데 한 달이 채 못 갑니다. 자,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현재와 미래의 교집합을 보는 거예요. 그 교집합이 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에도 잘 되는데 미래에 있는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보는 게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네. 3D 프린팅 뭐 좀 아시죠? 네. 요즘에 자동차도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기사로. 기사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네, 자, 3D 프린팅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3D 프린팅을 굉장히 이런 어떤 서비스직에 접목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거라 봅니다. 그 중에 하나 네일인데요. 그 현재 HP랑 뉴비전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뭐 핑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나왔는데 굉장히 저는 그냥 분석적으로 봤어요. 뭐 제가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석적으로 봐 보니까 여기서는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네일을 입력을 하면은 손을 딱 넣으면 1분 안에 다 끝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이쁘게 꾸민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요? 1시간 넘더라고요. 1시간 넘어요. 네. 2시간? 저도 한번 받았었는데 하다 졸았습니다. 푹 잤어요. 그래서 의자를 좀 더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푹 자면서 받았는데 좋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주 얼마 못 갔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네일을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저는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네. 이미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네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근데 뷰티죠. 뷰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계절에도 상관없고 또 산업 크게 영향받을 게 없어요. 뭐 날씨 추워진다고 장갑 끼고 다닌다고 네일 안 하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덥고 찝찝하다고 네일 안 하나요? 아닙니다. 자, 덥고 찝찝하다 아니면 겨울이라고 피부 관리 안 하나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뷰티에 관련된 직종들은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도 잘 될 건데 여기서 기술력이 들어간 줄 뭐 보면 어느 광고에서 기술 들어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 들어가는 거죠. 네, 4차 산업은 기술입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 들어가냐? 3D 프린트 기술 이런 거. 3D 프린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돼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고 나와 맞춤 제작이 가능한 거죠. 내 손에 딱 맞게 딱 정확하게 또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죠. 지금 제가 내일도 얘기했지만 또 어떤 또 마사지 얼굴 마사지 하는 업체는 얼굴을 본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사지를 받고 한 달 뒤에 또 다시 본을 떠서 얼굴이 안 작아졌으면 환불. 저도 했는데 작아졌어요. 제가 원래
그 변호사님 정도는 아닌데 한번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네, 본을 뜬 다음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얼굴이 줄어드는 거를 경락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술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3D 프린팅 기술은 보여지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저 의료 쪽도, 그러니까 뭐 의류, 뭐 성형 이런 것도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각을 해가면서부터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눈으로 그냥 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럴 것 같고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본 뭐 1억 5천 얘기했지만 그 1억 5천 진짜 그거는 최소로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권리금만 1억 5천이에요. 그 거기서 뭐 들어가고 또 인건비 들어가고 뭐 마케팅비 들어가는 거 치면은 뭐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좀 몇 군데 이제 또 그 자본이 좀 생겨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오토로 돌려가지고 좀 한 달에 한 1,000 정도 벌어볼까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이나 금융교육, 뭐 재테크교육 여러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기술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들어간 금융 뭐 있어요? 우리가 했었잖아요. 일례 유예. 가상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 같은 데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기술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심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 거래 같은 것도 본인 그 사람의 감정이 있잖아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고 이런 것들을 배제한 또 기계가 거래하는 뭐 그런 그 로그나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약간 인공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좀 개선하는 이런 식의 좀 거래 방식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얘기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니까 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요. 우선 금융적으로도 현재 추세가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또 핫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마홍일 대표가 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이걸 또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개발이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기술로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하고 내가 약간 수정을 하면 이렇게 기계적인 걸 이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들 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트렌드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잘 되고 있는 거, 어떤 금융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든 여기에서 기술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뭐 프린팅 기술 아니면은 뭐 요즘에 알고리즘 해가지고 뭐 알파고 이런 식으로 뭐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처럼 간편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금융처럼 좀 복잡하지만 뭔가 좀 편리하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이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 기술 들어가는 거 있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창업적으로 좀 미래적으로 좀 더 잘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업종이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 뭐 가끔씩 좀 TV를 보는 겁니다. TV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핫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방송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식업 쪽이 계속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변호사인 만큼 좀 법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생각에는 현재 어떤 그런 정보의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이제 노동 문제가 또 상당히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리고 이제 임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상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또 임금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 또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정말로 그 인건비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한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그 무인 시스템,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유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요식업 쪽이 계속 유망할 거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몇몇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과 폭리 논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모든 분쟁의 시발점은 결국에는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분쟁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요. 그리고 그 합의를 누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쟁의 기준이 되는 계약서를 잘 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원론적인 얘기를 사실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기 위해서도 1차적으로는 계약을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도 엄청나게 많고 자본력도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너무나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갑질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행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점차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일찍 퇴직을 하고 또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예전에는 뭐 직장을 다니는 것을 뭐 진로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따르면 결국에는 이런 분쟁도 늘어날 것이고 갑질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기사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어떤 그런 분쟁 조정,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의 어떤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쟁 조정 시도가 매년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뭐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그 분쟁도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모 의원이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좀 법의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 그 법의 개정안을 보면 뭐 갑질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런 보복 개정, 예를 들어서 가맹계약 해지가 되거나 조금 잘못된 경우, 또 가맹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금은 본사의 마음에 안 든 경우에는 그 가맹점 바로 앞에다가 또 가맹점을 본사에서 정말 크게 열어가지고 가맹점주가 또 자살하는 그런 사건까지 생겼는데요. 그런 어떤 보복 개점이라든지 그런 부당한 어떤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어떤 법의 개정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제 법은 그 개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법이 개정되는 데는 오래 걸리는 반면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나 흐름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법이 사실 어떤 그런 갑질이나 이런 부작용들을 다 막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뭉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노조가 제대로 결성 안 되는 과거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조금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제도를 떠나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그런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면 참지 말고 어떤 가까운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홍일, 김민규, 강인의 세 남자 하쇼에서 오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프랜차이즈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전문가께서 뭐 다양한 어떤 투자 수단을 말씀해 주셨지만 꼭 뭐 프랜차이즈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다양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를 정말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서두에서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프랜차이즈 본사를 좀 정확하게 알고 또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해서 좀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투자는 투자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창업만이 정답이 아니라 상장된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 투자의 안목을 넓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사진관에 가서 앉아있던 우리 어머님, 어머님 시대인가요? 네, 우리 고모 세대들. 네, 지금은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굉장히 사진관 이상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4차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금융도 지금 이제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기계가 계산해서 빅데이터를 뽑아서 그 사람에 맞게 알려주거나 거래를 다 합니다. 자, 네일 같은 것도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들어가면 훨씬 더 간편하고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들어가는 것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더 좋아지겠죠. 더 간편해질 겁니다.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에 좀 집중하시면 그래도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말한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되뇌이는 건데요.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